힘을 빌지 않고는 그 먼 길을 날아올 수 없다 라는 걸 알게 되면 이 기류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태양이 만들어내는데 태양이 지구를 불균등하게 덮이기 때문에 기류라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이 예를 들면 어저께인가요? 대한민국에도 마침내 토네이도가 생겼더라고요. 육지 내에서 회오리가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게 뭐 거의 센 태풍의 2배 정도 시속 200km가 넘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뭐죠? 이게 컨테이너 같은 게 막 날아가고 막 그랬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보면 그 토네이도 알람이 경보가 진짜 많이 울리거든요. 제가 오하이오에 살았는데 오하이오가 그 서부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이렇게 쭉 밀려오는 거의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 텔레비전에서 중계를 할 때 보면 이 중부 대륙, 미국의 중부 대륙에 토네이도가 한 20, 30개가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샥 밀고 들어와요. 그럼 진짜 무섭습니다. 영화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한반도 주변의 기류가 달라지면 두루미는 못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못 올라가거나 때가 변할 수도 있고 기류가 생기는 때가 변할 수도 있고 기류의 방향이 변할 수도 있고 기류의 강도가 변할 수도 있고 그러면 두루미는 못 내려오거나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기 하늘에 그냥 떠있던 태양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태양이 두루미의 생존에 결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가 두루미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루미라는 걸 저건 두루미야라고 아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알미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표현하는 지층입니다. 알의 지층이라고, 경험의 지층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알고 있는 그 경험의 지층 속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가 보느냐에 따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한다는 건 이미 내가 변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몰랐을 때와는 다른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원을 때려치고 두루미 보호 운동가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왜냐하면 그건 나에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낸 거. 근데 이걸 깊이 보는데 이걸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를 정신적 강도라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정신적 힘이 있느냐. 근데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배움이라고 하는 건 이 정신적 강도가 굉장히 얄팍한 거. 사실 굉장히 표면적인 지식들이에요. 탈맥락적이고 인과적인 고리가 없는 별로. 그러니까 분절하고 되고 파편화된 지식들의 나열이라는 그런 식의 정보들, 지식들로는 이 도약이 못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풀리름을 더 많이 안다.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전혀 없다고 물론 말할 수는 없어요. 풀리름을 안다는 것 자체 속에 이미 걔가 어떤 특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거에 대한 지식을 꽤 많은 건 담고 있기도 하고 이름을 알고 식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걔에 대해서 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미 얘는 굉장히 희귀한 부위야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얘를 캐가려고 그랬는데 찍었다는 것도 소문 안 내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태도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베르그송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베르그송을 현대 철학의 시작이라고 말하게 만든 부분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세상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어떤 본질을 찾는 데 집중했거든요. 근데 뭐 불교에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변하게 하는 힘, 그걸 생이라고 생각해요. 마이탈이에요. 그래서 생철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베르그송 이후에 그 계열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정지되어 있는 것, 불변하는 것을 탐구하던 철학적 방식으로는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활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이해하듯이 생명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그런 생명들이잖아요. 또 생명,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복잡하게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탐구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제가 체험 교육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예전에 문제 제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걸 다시 떠올려 보신다면, 체험이라는 건 이 운동하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을 잘못하면 정지시키게 될 위험이 있다. 근대과학은 기본적으로 모든 운동하던 것들을 정지시킨 채로 연구할 수밖에 없는 학문이거든요. 혹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 양자물리학. 그러니까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건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에 있는 것을 또는 움직이고 있는 걸 마치 정지에 있는 것들의 합인 것처럼 우리는 연구해요. 근대과학은. 제가 지난번에 제논 얘기했잖아요. 날아가는 회사는 정지에 있는 것이다. 이게 근대과학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걸 각 부분들로 다 쪼갠 다음에 각 이 지점마다 다 정지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합하면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는 식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자면 살아있는 것은 죽음의 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거의 같은 얘기인데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잖아요. 움직이는 거 채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진선미 중에서 진에 해당되는 참된 알매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가 이성이고요. 이성은 따져 묻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 또 하나가 직관입니다. 직관은 움직이고 있는 것 전체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팍 아는 거.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다 미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신비주의적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직관적으로 뭔가를 파악했다라고 말하는 건 저게 불안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돼서 지금은 학교에서 직관적인 암이란 건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분석적 알만 가르치죠.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그냥 마음에 들어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주역이 64궤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6개의 효로 한 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역은 이 64개의 궤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주역이라는 게 결국 이 세상의 이치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하니까. 근데 과거의 주역은 처음에 64개의 도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설명이 붙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말이나 글로 설명이 붙어 있지 않은 이 도형밖에 없었대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게 추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로 점을 치는 거였으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면 왕이 이 궤를 뽑아봐가지고 싸워야 되겠는지 안 싸워야 되겠는지를 결정하고 그랬으니까 중대사를 정할 때 이 점을 쳤단 말이에요. 점을 쳤다, 이게 다 이미 못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느낌이 벌써. 그죠? 점집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 64개의 도형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점점 못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미를. 과거에는 이 도형을 보고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궤라는 걸, 어떤 의미라는 걸 읽어낼 수 있었는데, 이게 언제냐면 10,000년도 전이에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설명을 붙여요. 요 전체 64개 중에 만약에 이 궤가 있다면 이 궤를 한 줄에 설명을 붙여요. 이건 무슨 궤다라고. 이게 궤사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말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척 보면 알던 걸 설명해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 알아들어.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효마다 설명을 붙여요. 그래서 좀 알아듣는 것 같으니 좀 있으니까 그래도 또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이기라고 하는 12기라고 하는 공자가 설명을 또 붙여요. 그게 2500년 전이에요. 근데도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64개에 대한 해설서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나와요. 근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인류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를 미래를 예측하고 자기의 처신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도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를 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계속 분석적인 방법으로 간 거예요. 말과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가면 갈수록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실제로 더 이해를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무식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500년 전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현명하냐? 아마 지식의 양으로 보면 더 많을지 모르지만 어떤 것을 꿰뚫어 보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고 전자기기가 많아지면서 길 못 쳤잖아요, 이제. 디지털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대면에서 말을 잘 못해. 전화로는 말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능이 어떤 외부의 기계나 장치들에 의존하게 되면서 우리의 직관적인 능력들이 점점 소멸해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룹들은 그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2500년의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알에 도달하는 방법이 꼭 이렇게 말과 글로 따져서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척 보면 아는 암도 있는데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따지도 묻지도 않고 통째로 받아들이는 그 보험회사 말고요. 근데 그런 알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인정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된 게 주로 언제냐면 지난 300~400년 동안이에요.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베이컨하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에요. 데카르트는 수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 사유적 능력만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건 이성밖에 없다. 감각이라는 건 그래 이때 저렇고 저때 저렇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성에 의해서 믿을 수 있는 지식, 그래서 연역적인 거예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추론해서 지식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게 데카르트고, 베이컨은 물론 경험론자예요. 우리의 감각 경험이 지식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측정 가능한 거, 계산 가능한 거, 숫자로 만들 수 있는 것만 거의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직관적인 알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이나 체험하고는 다른 종류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논리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나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알미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데카르트식의 논리적 추론이거나 아니면 베이컨식의 측정 가능한 경험들로 검증된 그 지식들만 알미라고 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알은 탈가치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뭐 그게 윤리적으로 어떻다든지, 과거에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개가 치면 또 어떤 새끼 나쁜 짓 하다가 벼락 맞아 죽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꼭 윤리적인 문제나 가치의 문제랑 연결지어서 생각했는데, 일식이 생기면 뭔가 왕이 뭘 잘못했나 보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생각한다든지. 근데 지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알을 따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적이거나 선의 문제나 미의 문제랑은 전혀 별개다. 라고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거는 과학자들이 그냥 원자력이라고 하는 걸 원자력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냥 알았을 뿐이고, 거기까지가 내 과학자의 역할이고, 그걸 뭐 폭탄으로 만드는, 발전소를 만드는, 그건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까지 뻔뻔해진 거죠.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암 속에는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메시지가 의미가 항상 있다. 얼마나 깊이 내려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자, 이제 정말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알쏭달쏭한 얘기를 1시간씩이나 했는데 저는 학습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도약이 일어나면 그 도약을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지금과 다른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학습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팔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나밖에 못해요. 학습의 주체는 그러니까 자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이제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하자. 그런 배움을.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로 도약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배움. 그냥 뭘 하나 새로운 걸 이렇게 알게 됐다, 지식으로. 그런 안 말고. 욕심을 좀 내자면. 그러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탐구하기 위한 이 지층을 파고 내려가는,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 모르는 광석을 찾아내기 위한 이 파고 내려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저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집밥구리가 와가지고 창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데 그게 현장 체험학 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막 집밥구리가 돌아다니길래 애들도 다 봤죠. 제가 끝나고, 그리고는 새가 이렇게 날아가서 방금 새가 와서 창문에 부딪히고 돌아다녔던 방금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게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애들에게는 그냥 벌어진 사건인 거예요. 어떤 일이 그냥 벌어졌을 뿐인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자기의 어떤 경험도 그 사건을 통해서 유추시키지 않아요. 끌어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과 지금 벌어진 사건이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 지금 네가 방금 겪었던 그 새가 창문에 와서 부딪히고 돌아다니는 사건을 잘 생각해봐. 거기에 연상돼서 떠오르는 기억이 없나?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 자기가 야간 수업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새가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그 독서실로. 그때 느꼈던 경험. 뭐 각자에게는 이미 관련된 경험들이 다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경험들은 그냥 어딘가에 파묻혀 있었을 뿐이고 자기가 지금 현재 그 일을 겪었으면서도 아무런 연관을 못 지은. 그러니까 그 사건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이 만약 그런 의미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라면 우리 삶은 뭐예요? 도대체. 나를 더 낫게 하거나 내 삶을 더 낫게 하는 아무런 에너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예술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30-40년의 모든 경험들을 총동원해내려고 몰입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리고는 그 경험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술적 에너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르그송도 그런 정신적 강도가 아주 센 사람들로 예술가들을 보통 뽑는데요. 어떤 아주 작은 계기가 생겼는데 그걸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 대상으로부터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보게 하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표피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어진 사건이나 경험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부터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베르그송이 생각하는 별 의미 없는 삶이에요.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경험들로부터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무수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나와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자, 이제 우리 프로젝트 얘기로 돌아오면 내가 지금 꽃을 조사하고 씨앗을 조사하고 씨앗방을 조사하는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가, 또는 죽은 나무의 등걸 속에 살았던 생물들의 흔적을 조사하는 일이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그 나무에 어떤 흔적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깊이까지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실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건 아주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에요. 노력이 많이 드는 그런 변화나 그런 학습은 쉽게 안 일어나요. 내가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잘 안 하려고. 내가 쓰이니까. 그냥 이렇게 허투루 이렇게 해도 그런 알미 팍팍 생기고 창조적 도약이 이게 필요한 에너지가 생기면 좋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청소년들이랑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경우에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마다 그런 창조적 도약의 에너지를 얻어간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같은 그룹에 있는 아이들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사례 발표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 그게 아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 그러니까 두루미 가족이 어떤 한 4마리가 있을 때 그 4마리가 엄마 아빠는 몇 초 동안 먹이 활동하고 몇 초 동안 경계 활동하는가, 뭐 자식은 몇 초 동안 먹이 활동하고 몇 초 동안 경계 활동하는가라고 하는 게 조사에서 숫자로 그냥 나왔을 뿐이지만 그걸 발견하고, 그리고 두루미가 생존하기 위해서 2000km 이상을 날아가야 되고 날아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 얘네들이 정말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정말 피나는 노력 속에 있구나.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해내기 위해서 가족끼리 저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확 다른 의미로 느껴집니다. 내가 맨날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공부하고 먹고 노는 게 가능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굶으면서 경계를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의미를 이제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가족의 관계에 대해. 근데 그러려면 그런 이제 그 사유의 과정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경험을 성찰하는 과정이 없다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도약은. 그래서 한 10분 쉬고요. 머리가 너무 막 괴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쉬시고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이제 돈을 빼면 3주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 계획이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하기가 어렵다면 그 방향이나 폭을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또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더 맞춘다든지 해서 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발견하게 된 의미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나는 나의 방식으로 어떻게 창작하고 표현할 것인가, 그 의미들을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의 질문인데, 그걸로 가기 위한 오늘 중요한 한번 뭔가를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모디피케이션,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좀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애쓰셨습니다. 좋아서 좀 이따가 10분 후에 다시.